나무에 나타난 이상 증상을 병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시드름, 마름, 가지 마름, 이가 마름, 색조 변화, 전무늬, 구명, 얼룩, 배양, 부후, 황화, 위축, 로제팅 같은 거는 짤짤막하게 되는 거예요. 로제팅,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양 같은 거는 허는 거죠. 위궤양 뭐 이것처럼 허는 거. 그 위에 보면 부는 썩는 거. 황화는 이제 그 염록체 같은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개가 되니까 누렇게 되는 게 이제 화화. 뭐 정상, 위축 뭐 비교돼놨죠. 위축이라는 건 작는 거. 또 짤짤막하게 크는 게 있어요. 민들레처럼 이게 막 짤짤하게 이렇게 되는 걸 로제팅이라고 해요. 로제팅. 그 다음에 환상박피라는 것도 병증의 하나예요. 환상박피 어떤 때 일어나요? 나무를 우리가 벗겨놓은 것처럼 줄기의 형성층 부분을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병도 있어요. 이건 병증이에요. 더댕이는 뭐예요? 막 저 혹 같은 게 막 이렇게 나가요. 더댕이, 감자 더댕이병 같은 거 아시죠? 막 이렇게 막 덩어리 혹 같은 게 암종 비슷하게 막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갈은 또 오그라드는 것을 오갈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유압 조직이라고 했어요. 유압 조직은 이제 이따 이제 넥트리아병 있어요. 궤양병 있죠. 그런 거는 뭐예요? 줄기 같은데 이제 궤양 걸리면은 수명기 때 이제 병균들이 침입을 해요. 침입을 해서 이제 헐어놓고 또 봄 되면은 수목이 이제 정상적으로 크잖아요. 그때 유압 조직을 형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윤문형이라는 형태를 띠게 돼, 그죠? 그런 게 유압 조직이에요. 그다음에 대화라는 게 있어요. 대화가 이게 무슨 쫀득이처럼 왜 옛날에 이렇게 쫀득이 이렇게 막 하면은 찢으면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대화고, 빗자루는 아시죠? 빗자루 총생이라고 해갖고 이게 역파된 거예요. 줄기 같은 게 잎사귀 같은 게 막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병 있고, 암종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이것도 아까 얘기한 이제 무슨 뭐 더댕이처럼 이렇게 암같이 혹 같은 게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요런 게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 32쪽에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내용이 얻은 거 날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쭉 읽어보셔서 다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중에서 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상평생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33쪽에는 표징이에요. 표징이라는 거는 병징이 나타난 병원체. 병징에 나타난 병징을 보니까 그 안에 병원체가 있단 말이죠. 병원체는 뭐가 돼요? 곰팡이, 세균, 파이토플라스마, 바이러스 뭐 이런 게 전부 다 저기잖아요. 병원체인데 그게 있단 말이죠. 병든 상처 병이 발생한 곳에 붙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33쪽에 보면 균사체는 뭐예요? 곰팡이 자체. 곰팡이는 식물로 치면 어떤 줄기, 잎 이런 것랑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릴 때 이제 벽 같은데 뭐 습기 차면 곰팡이 있잖아요. 그거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생긴 거예요. 실처럼 생겼어요. 그건 이제 균사 그 자체가 나타났으니까 이게 표징이에요. 그 병든 부분에 이 균사체가 나타나고, 균사 매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평평하게 이제 아밀라리아 뿌리성 이런 거 보면 부채꼴 균사 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판이 균들이 평평하게 해갖고 납작하게 매트처럼 형성이 되고, 뿌리꼴 균사다발이라는 게 있어요. 뿌리꼴 균사다발은 이것도 이제 아밀리아 뿌리성 같은 경우는 뿌리처럼 균들이 뿌리를 형성한 것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표징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자자라는 거는 뭐예요? 곰팡이들이 균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차곡차곡. 그래서 기주에 나무 위에 그렇게 이제 쌓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 보자들이 이렇게 막 쌓는 거죠. 쌓는 걸 자자라고 그러고, 균핵은 이 균들이 막 뭉쳐갖고 단단히 뭉쳐갖고 핵처럼 만들어요. 그 균핵이라고 하고, 이제 흡기라는 게 있어요. 곰팡이들은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힘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못하는데 곰팡이는 부착기, 흡착기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 게 이제 있어갖고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까지가
표징 중에서 여기까지가 영양기관이라고 해요. 영양기관. 영양기관은 뭐예요? 줄기, 잎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식물로 얘기하면 씨라고 얘기하면 되죠. 예. 그 퍼뜨리는 거, 그러니까 포자, 그런 거는 이제 다 이제 생식기관이에요. 생식기관 중에 이제 보면은 포자라든가, 그다음에 분생포자경 이렇게 생긴 것이 씨같이 생긴 것도 있고 포자처럼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분생포자 이렇게 쏙쏙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포자낭, 이 자실체를 만들어서 그 위에서 생기는 게 포자낭이에요. 그 안에 이제 포자가 들은 거예요. 그 검게 이렇게 둘러싸야 된 거. 그다음에 녹균병, 흰가루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 이제 균들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분생포자반은 어떤 그 안에 접시처럼 된 그 안에 이렇게 이제 그 포자들이 막 들어있고, 분생포자자는 아까 자자한 것처럼 그 포자들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다음에 본생포자각은 호리병 모양이죠. 그 네. 안에 이제 포자들이 막 생성이 돼요. 분생포자각. 그다음에 잔항반 있고, 잔항방도 분생포자반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분생포자반 자체는 뭐예요? 유성이 무슨 무성이죠. 잔항반은 유성이죠. 예. 무성일 때는 이런 분생포자반 모양을 형성하고, 이제 유성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균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돼서 이게 이제 태어난 거는 이제 잔항반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다 포자를 여기다 이제 생성해내요. 여기 포자를 그 조그맣게 돼 있는데 그 옆에 잔항도 있죠. 잔항. 네. 하나 이게 떨어진 것도 있어요. 이렇게 떨어진 거는 몇 개가 들었어요? 8개가 이게 들어있죠. 네. 잔항 안에 포자가. 잔항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잔항구가 있어요. 동그란 안에 이렇게 포자가 들어가 있는 거. 예를 들면 씨도 다 틀리잖아요. 식물마다. 그죠? 그것처럼 이것도 곰팡이들도 이렇게. 근데 지금 다 곰팡이에요. 다. 그죠? 다 곰팡이에 관련된 거죠. 이게 그 표징을 보면 주로. 그 다음에 이제 담작이 있습니다. 이게 담작균들은, 곰팡이 중에서 담작균들은 이렇게 담작이에다가 요 4개의 저기를 따로따로 이렇게 돌기처럼 이렇게 형성을 해요. 그 다음에 버섯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 자실체가 있고, 뭐라 그러지? 버섯 위에 그 밑에 있잖아요. 우산처럼 생긴 그 밑에 포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버섯. 이것도 밑에 있는 것도, 아니, 그 옆에 있는 것도 버섯. 이런 게 표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4번, 5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암종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근데 공부하실 때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다른 자격증 시험처럼 이렇게 기존에서 출제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 모든 분야에 대한 걸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어떤 분들이 점수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의 문제는 기출 문제라 지금 이제 나같이 이제 만들어서 그것만 달달달 애워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안 나오잖아요. 절대 똑같이 안 나와요. 100사람 다 틀리잖아요. 문제 내는 방식. 그러니까 문제는 많이 풀어보시되 이해하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 문제다 이렇게 해보시면 절대 남의사 시험은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들어가겠습니다. 수목의 병진과 병직의 원인으로 연결이 잘못된 거. 그래서 혹이 있었어요. 그럼 바이러스 병 걸렸을 때 혹이 만들어지죠. 또 수분 과다할 때 혹이 만들어지나요? 예, 수분 과다할 때도 혹이 만들어져요. 또 혹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흡집성 해충이 요새 막 느티나무 같은데 외줄면충 이런 것도 그런데 막 혹 만들죠. 사삭기, 벚나무 사삭기 이런 것도 다 혹이고, 이제 바이러스일 때도 그렇고, 이제 수분 과다할 때도 혹이라는 게 있어요. 이대마라는 게 있어요. 혹 같은 게 막 발생해요. 주목 같은데 특히 수분이 많으면 그런 현상이 혹 같은 게 나타나고 흰 반점이 생기고 막 그래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빗자루병은 곰팡이 때 생긴 거죠. 빗자루병이 그죠? 네. 이게 빗자루
빗자루병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뭐 어떤 생겨요? 무슨 병이 있어요? 1번 벚나무 빗자루병. 네. 이거 곰팡이 종류죠. 네. 나머지는 파이토프라스마지만은 곰팡이로도 빗자루 증상이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네.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제초제 잘못 뿌렸을 때도 이 빗자루 현상이 일어나요. 아까 그러니까 이제 연결 잘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흡집성 해충의 피해일 때도 빗자루 증상이 나타나요. 어렵죠. 이게 다각적인 거죠. 그 다음에 3번 구멍이 생기는 게 있어요. 세균병으로 생기죠. 네. 구멍병, 그 핵과류 같은 게 뭐 복숭아 그 구멍병 있죠. 세균성 구멍병, 세균으로 생길 수 있어요. 동해 추울 때도 구멍이 빵 뚫리는 증상이 나타나요. 그죠? 그다음에 천공성 해충도 당연히 이제 구멍이 뚫리는 그게 나오겠죠. 병증이 나타나겠죠. 그다음에 4번 황화라는 게 있어요. 황화라는 거 뭐예요? 누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죠? 영양 부족하거나 뭐 지금 뿌리 썩음 나와 있는데 뿌리 썩음일 때도 황화 현상이 나타나죠. 그다음에 영양 부족일 때도 그죠? 영양 부족일 때 무슨 뭐 질소 같은 게 부족하다 그러면 누렇게 떠요. 네? 그다음에 흡집성 해충이 피해 있을 때도 누렇게 떠요. 예를 들어서 뭐 깍지벌레, 뭐 방패벌레 이런 거 할 때 보면 뭐 진달래 그 잎사귀 보면은 어떻게 누렇게 떠 있죠. 이거 백색화인데 뭐 아무튼 황화 현상도 일어나요. 백색화도 일어나고 황화 현상 맞아요. 그다음에 5번 개양이라는 게 있어요. 개양은 아까 허는 거죠. 이렇게 막 썩는데 허는 거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이제 밤나무 같은데 보면 줄기 같은데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썩어 있잖아요. 육류형도 아니고 그런 게 이제 개양이라고 그러는데 바이러스 틀렸죠. 영양 부족일 때, 흡축성일 때 개양이 나타나나요? 이제 5번이 답이에요. 볼까요? 지금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갈병일 때 이제 오그라들고 막 이러는 거 바이러스에 대해서 오그라들고요. 토양 아까 수분 부족할 때 오그라든다고 그랬어요. 그죠? 수분이 부족해도 오갈 현상이 나타나고 흡집성 해충도 오갈병이 나타나요. 그죠? 그죠? 그 진딧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그때 오그라들었잖아요. 그거 안에 막 진딧물 뒤집어 보면 진딧물이 막 들어있잖아요. 이 오갈이고 개양일 때는 어떻게 해요? 개양은 렉트리아 뭐 줄기에 개양 허는 게 주로 곰팡이요. 그죠? 줄기 마름병, 밤나무 줄기 마름병 이런 게 다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개양은 곰팡이야 되고 동해 그래갖고 추울 때도 이런 개양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34쪽을 피면은 병진과 병진의 원인을 이게 난 거예요. 그 중간에서 이렇게 제가 만드는 거예요. 쭉 보시면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꼼꼼하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34쪽 하고 있습니다. 34쪽. 네. 34쪽 보시면 예를 들어서 누렇게 뜬다. 누렁병이잖아요. 황화 현상이 누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병에 의해서는 뿌리 썩음이라든가 뿌리가 썩으면 그 나뭇잎들이 누렇게 떠요. 그죠? 물관부 기생병이 있을 때 누렇고 바이러스, 파이토프라스마, 선충, 뭐 기생식물 있을 때 이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장애, 뭐 아까 영양 부족이라든가 뿌리 손상, 또 토양 수분의 부족이라든가 많을 때 이렇게 누런 현상이 뜨죠. 또 추울 때 누렇게 뜨는 경우도 햇빛 부족일 때. 그 다음에 제초제를 잘못 뿌렸어요. 그러면 누렇게 떠요. 그 다음에 복토 너무 이제 깊이 심었거나 했을 때도 누런 현상이 뜬다. 그다음에 충해 있죠. 충해 이게 흡집성 해충에 피해 받았을 때도 누렇게 뜨고 줄기에 천공성 해충이 있을 때도 누렇게 뜬다 이렇게.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공부하실 때 이렇게 꼼꼼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보시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아까 문제에 났던 뭐 개양이다 그러면 개양은 주로 곰팡이에서 나타나고 동해나 겨울에 이제 그런 동해 추울 때 이제 개양 현상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물리적 피해, 뭐 긁히고 그랬을 때도 개양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 공부를 다각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에 3번 넘어가겠습니다.
면역학적 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이런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1번 항혈청을 이용하여 면역학적 진단이 있죠. 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35쪽에 보면 뭐 여과지 습식 처리법, 영양배지법, 생리화학적 진단, 해부학적 진단, 뭐 현미경적 진단, 그 다음에 면역학적 진단, 분자생물학적 진단 이런 게 이제 진단 방법이 있어요. 병을 알아내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면역학적 진단에 대해서 설명 중 틀리는 것은 그랬어요. 1번 항혈청을 이용하여 바이러스병 및 진균병, 세균병 등을 진단한다. 맞죠? 면역학적 진단표 맞는 얘기예요. 뭐냐면 동물의 이제 항혈청을 만들어요. 어떤 균을 뭐 바이러스나 이런 걸 투여했을 때 39페이지. 네, 39쪽에 있으니까 그 문제 먼저 보시고 이제 면역학적 진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종류가 그 보면은 여기 이제 39쪽에 보시면 면역학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항혈청을 이용해서 바이러스병이라든가 바이러스병을 많이 이제 그 알아내는 건데 요새는 진균병, 세균병들도 이렇게 항혈청을 이용해서 많이 이제 알아내요. 뭐냐면 항혈청이라는 거 뭐냐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균들이 들어오고라면은 그 저항하는 저기가 그 혈청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항혈청 우리 식물에 쓰는 거는 뭐 항혈청 어디서 만들어내냐면 동물에서 뭐 이렇게 토끼나 쥐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항혈청을 만들어내요. 이걸 갖다 이제 식물에 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혈청을 이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놓고서 식물에 걸린 바이러스 같은 거를 그림 39쪽에 보면 면역 효소 항체법 이렇게 있죠. 다 이렇게 항체를 탁 연결해 놓고 거기다 병 걸린 그 바이러스병 같은 거 걸린 거를 쫙 놔요. 거기다가 투여를 해봐요. 39쪽. 이게 이제 면역 효소 항체법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시험하는 거예요. 이 면역학적 진단법은 어떻게 해요? 신속해요. 혈청이 만들어냈으니까 그 병에 걸린 거 그 주변 저기에서 그냥 떨어뜨려 보면 뭐예요? 반응이 일어나겠죠. 색깔이 변하겠죠. 지금 저기 우리 바이러스병 저 하는 거 있죠. 키트 진단 키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를 이제 그 항체를 만들어 갖고 놓고서 사람들한테 채취한 걸 일단 떨어뜨려 보면 이제 바로 색깔이 변하니까 아 이거 걸렸다 양성이냐 음성이냐 판정할 수 있는 것처럼 식물병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이런 건 이제 엘리사법인데 신속하고 특이성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응집과 침강 반응, 그 다음에 한천 이중 확산법 등이 속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응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항체에 이제 그 병에 걸린 걸 떨어뜨리잖아요. 병에 걸릴 때 떨어뜨리면 그 항체가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러니까 응집하고 침강하는 반응이에요, 그죠?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침강, 응집 요거를 이용하는 거고 한천 이중 확산법이라고 있어요. 한천 같은 경우는 뭐 이동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면역학적 진단법이 속하는 거고 4번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신종 병원군 동전이 아니고 동정이에요. 동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건 뭐예요? 이게 면역학적 방법인가요? 아니죠. 분자 생물학적 진단이에요. PCR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용어는 맞는 용어지만은 면역학적 진단에 속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PCR법 분자 생물학적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DNA 있어요, 그죠? 병균마다 다 DNA를 갖고 있잖아요. 사람 모든 생물은 다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놔요. 데이터베이스를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다 그러면 그 염기 서열이 어떻게 돼 있냐, DNA가 어떻게 돼 있냐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확장시켜 놔요. 그러고 이제 균이 이제 뭐 사람한테 채취한 거 이런 거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갖고 와서 비교를 하는 거야. 그 균하고 옛날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기축된 거, 그죠? 다 조사를 해서 이제 DNA는 이 병은 DNA가 어떻게 생겼다, 염기 서열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식물병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병이다 무슨 병이다 이거 다 DNA 염기서열을 만들어 놓고 그 DNA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확대를 하는 PCR법을 이용해서 염기서열을 크게 시켜놓고 새로운 병이 있으면 그걸 갖다 맞춰보는 거예요. 그럼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염기서열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병이다 이렇게 딱딱 나오네. 이거는 분자생물학적 방법이에요. 이거 PCR법. 식물 보호하실 때 그거 하셨죠. 그러니까 이 답은 4번이죠. 이건 분자생물학적 방법이고. 5번 식물병의 진단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면역효소 항체법이다. 바로 거기 있죠. 그림 위에 보면은 면역학적 진단에는 뭐 많잖아요. 뭐 음식과 친강 반응을 이용한다든가 면역 확산법이 있고 뭐 면역 효소 항체법이 있고 면역 효소 항체법이 엘리사라는 거예요. 그죠? 이 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엘리사법이다. 면역 효소 항체법이다. 이게 가장 많이 면역학적 진단 중에서 많이 쓰인다. 그래서 있고 또 뭐 바이러스 진단에는 면역학적 진단에 ISEM 맨 밑에 줄 있죠. ISEM법이라든가 도트 블롯 에세이라는 그런 체크하는 법이 있고 40쪽에 보면 딥스틱이라는 법도 있고 그죠?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면역학적 진단에 일반적으로 다크론 항체를 사용해 왔으나 요새는 단크론 항체를 개발해서 쓴다. 이렇게 돼요. 항체가 어떤 게? 항체 아까 항혈청을 만들자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요새는 단크론 항체를 많이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지금 이제 제가 자꾸 사람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식물에 그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죠?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사람을 이제 하는데 이걸 우리는 이 책은 식물의 병에 대한 거 저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공부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세하게 하셔야 되는데 대충 하시면 안 되시면 못 맞추겠죠. 그러고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단답형만 공부해서도 못 맞추겠죠. 도저히. 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스터디를 여러 번 해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공부 한 번 읽어보고 이제 뭐 단답형도 풀어보면 좋죠. 여기 딱 풀어보고 또 한 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자기 약한 점이 뭔가 이렇게 공부하실 때 뭐가 놓치고 들어가나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4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코우 원칙에 적용되는 병원체는 이런 문제였었어요. 코우의 법칙은 뭐예요? 코우의 법칙은 40쪽에 있어요. 코우의 법칙이라는 건 뭐예요? 그 병원 어떤 병에 걸렸나 정확하게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동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 병든 채 가면은 병원체가 있어야 될 거,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병원체를 건전한 데다가 투여를 해봐요, 그죠? 아니, 그 병원체를 떼다가 배양을 시켜봐요. 아까 영양배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떠한 이제 가면 균이 커질 거 아니에요? 이 균이 이제 이 균을 갖다가 다시 건전한 병에 안 걸린 거 거기다 갖다 놓으면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갖고 온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또 분리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한가 아닌가 동정하는 그 원인을 밝히는 게 코우의 법칙인데 다 통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통용이 되는 건 아니겠죠. 네. 왜? 영양배지 키워봤는데 안 커. 그럼 어떻게 밝히? 이게 코우의 법칙이 안 맞는 거 성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코우의 법칙이 성사가 안 되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 곰팡이 같은 건 되는데 바이러스라든가 파이토플라스마, 물관부 국제속 세균이라든가 원생동물 이런 거는 적용하기 어려워요. 왜 이런 거는? 순알물 기생체, 절대 기생체 똑같은 말이에요. 살아있는 데서만 균이 크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배양을 못하는 거는 안 되겠죠. 이게 코우의 법칙이. 이 코우의 법칙 두 번째는 배양을 해서 커야 되는데 못 큰단 말이죠. 파이토플라스마를 갖다 놔서 배양을 시키려고 보니까 이게 커요, 안 커요? 안 크죠. 자기 환경에 맞는 데서만 바이러스나 이런 거는 크기 때문에 이거를 살아있는 그에서만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배지 같은 거는
그냥 그 영양분 같은 거 환경만 좋게 하면 클 수가 있거든요. 죽은 데서도 살아나는 그 균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대롱나무 흰가루병. 이건 뭐예요? 대롱나무 흰가루병. 흰가루병도 코 영양배지가 안 돼요. 절대 순환물 기생체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데서만 되기 때문에 흰가루병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대추나무 2번 대추나무 빗자루병 뭐예요? 파이토플라스마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저기 순환물 저기들 아니야? 기생체들이에요. 바이러스하고. 그래서 1번 흰가루병 안 되고 2번 대추나무 빗자루병도 이제 파이토플라스마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입가 마른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입가 마른병은 뭐에 되냐면 물관성 국제 세균에 속하는 거예요. 입가 마른병의 중간에 보면 있죠. 이게 그 물관부 국제성 세균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향나무 녹병, 녹병 정도 저기도 안 돼요. 이게 이 코우 법칙이 적용이 안 돼. 또 녹병도 이제 담자균의 곰팡이 균이긴 하지만은 녹병 같은 경우는 흰가루병처럼 순환물 기생체 이제 이게 안 돼. 영양배지로 안 되기 때문에 녹병도 안 되고. 5번 소나무 수지 궤양병. 이건 뭐예요? 푸사리움이죠. 네, 푸사리움 수지. 리기다 소나무 같은데 막 이렇게 송지 막 흘러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게 저기 전부 다 이제 그 곰팡이에서 생기는 그런 병인데 이거는 이제 이 코우 법칙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약간 종합적인 거로 제가 문제를 내봤어요. 너무 이제 뭐 이렇게까지 어렵게 날 수도 있고 더 쉽게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좀 어렵게 공부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1차, 2차. 그래서 코우의 법칙 예사항 있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물관부 국제성, 여기 문제집에 원생동물, 녹병균, 흰가루병, 녹균병과 절대 기생체 이런 것들이 코우의 법칙에 해당이 안 된다 이랬죠. 그래서 그 책자에 없는 건 녹균병, 흰가루병, 녹병 이런 게 책자에는 없어요. 5번 넘어갈게요. 5번부터 이제 페이지를 안 써놨네. 제가 찾으면서 할게요. 5번은 이제 책에는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이제 유성포자, 무성포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보면 이제 무성포자에 대한 설명 좀 틀리는 것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번 해계 융합이나 감수 분열 과정을 걸치지 않고 세포 분열에 의해서 그냥 자기 몸에서 분열을 돼갖고 이제 포자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무성포자라고 해요. 그래서 영양체인 준사체와 같으며 유전적인 것 같은 게 다 똑같겠죠. 자기 몸에서 떨어져 나와서 됐기 때문에 보통 준사에 어디에서 형성이 돼요? 포자는 식물로 치라고 그랬죠. 식물 밑에서 꽃이 피고 뭐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어느 정도 커서 영양기관이라는 걸 걸쳐서 그죠? 사람도 자손을 태어나려면 어느 영양기관을 걸치잖아요. 식물이든 모든 기관 다 동물들은 다 그런 갈증 거리는 거예요. 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는데 균들은 특히 특이한 게 무성포자라는 게 있어요. 그죠? 결합을 안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친다 그러면 이렇게 그 결합을 안 하고도 포자를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1번 맞는 거고요. 2번 무성포자는 균류의 생장 중에 반복해서 형성되며 단시간에 분포 범위를 확대한다. 맞죠? 무성포자는 복잡해요. 그냥 서로 붙어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원형질 결합, 핵결합 이렇게 갖고 이제 그런 단계를 걸치는데 이런 거는 걸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고 3번 분생포자는 분생포자경이라는 균사의 특별한 정단 분열과 그 주변 세포에서 형성된다. 맞아요? 분생포자라는 거는 분생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똑같이 닮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분생 무성포자 특징은 뭐예요? 분생포자라고도 말을 붙여요. 분생포자, 그죠? 분생이라는 건 나의 분신, 나의 분생 뭐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똑같이 닮은 거. 근데 사람 똑같이 닮지 않죠.
유성생식으로 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 거를 반반씩 나누는 이게 유전을 하는데 분생포자는 똑같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분생포자경이라는 게 있어요. 끝부분에 분사가 어느 정도 이제 이 포자를 만들어내려면 어느 정도 크는데 그 끝에 부분을 분생포자경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분열이 시작돼서 그 형성이 되는 거예요. 분생포자가 그냥 뭐 아무 데서나 분생하는 게 아니고 그 끄트머리 선단 쪽에 곰팡이도 위에 부분 있잖아요. 그 식물도 이게 이제 그 균이 이제 더 진화해서 이제 식물이 된 것처럼 근데 약간 고등한 거예요. 진균이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유주포자는 유주포자랑이 안에서 형성되며 편모가 달려있다. 맞아요? 네. 예, 유주포자라는 게 있어요. 유주포자는 어느 균에서 생성될까? 1번 난균강, 2번 접합균, 3번 잔항균, 4번 담자균, 5번 불안정균. 접합. 예? 난균. 1번 난균강에서 생기죠. 난균강에서 무성포자로 생기는 게 그 유주포자라는 거예요. 유주포자라는 거는 유주포자 안에 들어 있어서 그게 이제 탁 터트려지면서 그 안에서 그 유주포자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유성생식이 아니고 무슨 생식이요? 무성생식이에요. 난균가는 그 이제 유성생식은 남포자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 난균간 중에서 무성생식으로 하는 게 그 유주포자라는 거예요. 2회 때 났어요. 그 편모가 몇 개 달렸어요? 2개가 달린 이게 무성생식으로 태어나는 게 난균간으로 생성되는 게 대표적인 게 피티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파이토프토라. 네, 요런 게 난균간의 유주포자를 만들어내는 무성생식일 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난균간 같은 경우는 유성생식은 남포자. 접합균 같은 경우는 접합포자. 담자균은 담자균. 잔항균은 잔항균. 그 다음에 뭐예요? 불안정균은 어떻게 해요? 불안정균은 아직 인간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발견되면 유성생식이라는 걸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담자균이나 잔항균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4번도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무성포자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건데 후벽포자라는 게 있어요. 후벽포자. 후벽포자는 나중에 뭐 잘 세계는 안 나오는데 내생균 같은 거 할 때 내생균균 아시죠? 네. 균균 중에서 뿌리에 그 형성되는 외생균하고 내생균이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 내생균균 같은 경우는 후벽포자를 만들어내요, 무성생식으로. 그럴 때 이제 이거는 균자의 선단 또는 중간에 세포가 동물계 두꺼운 벽을 갖는데 나중에 떨어져서 하나의 포자가 되며 환경 변화에 약하다? 아니죠. 이런 후벽 포자는 환경에 이게 단단한 세포벽이 이렇게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환경에 강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6번까지 하고 싶까요? 네. 모잘록병에 대해서 틀린 것은 그래서 1번 모잘록병 1번 피티움하고 니적토니아하고 또 피티움도 그래서 이제 이 등에 여러 종이 관여한다. 모잘록병은 맞죠? 여기에 뭐 푸사리움도 안 들어갔고 이게 이제 피티움이 파이토프토라인데 이걸 피티움 똑같이 두 개를 썼네. 이게 파이토프토라 뭐 그다음에 푸사리움 여기 네 가지가 들어가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요? 피티움, 리족토니아, 푸사리움, 파이토프토라 이 네 가지가 모잘록병의 책에는 이제 푸사리움은 안 들어갔는데 이런 다른 책에는 이제 푸사리움 들어가요. 균이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모잘록병은 다른 그 균들은 보통 한 가지가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모잘록병은 여러 개가 지금 작용을 해요. 그래서 맞는 거고요. 2번 피티움 이게 그 모잘록 걸리는 것 중에서 피티움은 잔뿌리에 국한하여 발생한다. 맞아요. 붉은 뿌리에는 안 붙어요. 이 피티움. 그 다음에 3번 피티움은 효소를 분비하여 조직을 연화시키는 화학적 방법으로 침입한다. 맞나요? 여기 틀렸네. 화학적이. 이게 맞어요. 이게 맞아요? 연화. 효소를 분비해서 연화시키는 거예요. 연화시키기로 맞는데 화학적 방법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효소가 화학적이에요. 그 책에 다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4번 리족토니아 솔라리라는 게 있어요. 리족토니아 4개가 중에서 이제 리족토니아 솔라리가 있는데 이거는 감염된 뿌리나 토양 입단에서 월동할 때 어떤 형태예요? 균핵하고 균사로 월동한다. 리족토니아 솔라리라는 거는 불완전균이에요. 그죠? 피티움하고 파이토포라 이게 이거는 저기고 남균강에 속하고 리족토니아 솔라리는 어떤 거예요? 불완전균에 속하는 이거는 그 포자를 안 만들어내요. 무포자 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무포자 그러니까 포자가 없이 번식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영양체로다가 번식을 하는 거예요. 포자를 안 만들어내요. 리족토니아. 그런데 이제 월동할 때 당연히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균핵으로 똘똘똘 뭉치면 이제 겨울 같은 거 무슨 환경 같은 걸 견딜 수 있잖아요. 균사를 월동한다 이렇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리족토니아 솔라리는 뿌리에서 감염되어 줄기로 진전된다. 맞나요? 틀립니다. 이건 리족토니아 솔라리 같은 경우는 줄기에서 감염돼서 아래로 이제 진전되는 게 리족토니아 솔라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자세히 하셔야 돼.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좀 어렵죠? 천천히 했어요, 제가.